자, 이제 이어서 다중주택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주택 제가 돈 된다고요? 돈 됩니다. 예. 경매하면 항상 돈 됩니다. 거의 다 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0의 687 사건 보겠습니다. 은평구 가련동에 토지가 46평이네요. 46평 토지고 용도 지역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보니까 이렇게 원룸 건물 지어놨습니다. 그죠? 도면을 한번 볼까요? 도면을 봤더니 지층입니다. 반지하. 반지하에 방이 원룸이 3개가 있고요.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은 공동 취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취사 공간을 3글자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주인집. 여기 봐봐요. 여 104호 사는 김길동이가 요 공동 취사 공간이니까 내가 밥 먹으러 오겠다고 올라오겠어요. 방빼이 새끼야 이럴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지층에 3개, 1층에 4개, 2층에 4개, 원룸이 11개죠. 11개. 원룸 11개 위에 주인 세대인데 주인 세대 도면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요 방 1개 있고 요 하나 더 있죠. 요거 요렇게 막으면 방 3개 되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맞나요?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3층 면적이 계단을 포함한 거라 하지만 22평이거든요. 계단 3평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3평이면은 19평이잖아요. 19평이면 방 3개, 화장실 2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방 3개, 화장실 2개, 주인집 하나 끼고, 예? 여기 동네도 어디에요? 은평구 가련동입니다. 이거 뭐, 어디에요? 연신내. 연신내에 또 어떤 호재 있어요? GTX-A 노선 호재가 있죠? 그죠? 여기에 GTX-A 노선 호재가 있다. 그럼 이 주변으로 업무시설 같은 거 많이 들어오나요? 상업시설 많이 들어오나요? 예, 맞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또. 그죠? 그러면 독신 세대원들, 원룸에 대한 수요 많나요? 많죠. 이거 여기 원룸하면 임대 얼마 정도 할까요? 원룸 평수를 알아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22평인데 계단 3평 빼면 23평 잡을게요. 22평 잡을게요. 계단 3평 빼면은 한 19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4가구로 나눴다. 한 집당 5평 조금 안 되네. 그죠? 그럼 뭐예요? 좁은 원룸이네. 예. 원룸이 기본 사이즈가 한 6평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5평짜리, 6평 정도 되면 약간 분리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건, 되게 사이즈 작은 원룸입니다. 되게 사이즈 작은 원룸 나올 것 같거든요. 은평구 가련동에서 임대한다. 임대료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런 거 원룸 한 칸 임대하면. 30? 고시원이, 그죠? 한 50원 할 것 같은데. 예. 50만 원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방 11개 있잖아. 월세가 550 나오죠. 그리고 위에 주인 세대가 있죠. 그죠? 예. 예전에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몸이 정정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어째 이렇게 정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잠자는 침대가 되게 좋다 이러더라고요. 뭐 어디 잡니까? 그러니까 나는 밑에 세입자 있는 건물에서 잔다 이러더라고요. 세입자 침대에서 잔다. 그 혈액순환도 잘 되고. 죄송합니다. 위에 방 3개짜리 자기 집 있고 화장실 2개짜리 자기 집 있고 원룸에서 월세 550 정도 나오고 하는데 봅시다. 감정가 13억 싸잖아요. 맞죠? 감정가 13억 싸고 12억 얼마인데 이게 제가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게 제가 이걸 안 가봤어요. 저는 주택투자 원룸 뭐 부사질 때 이런 전화 오고 옛날에 뭐 팔았는데 뭐 팔고 나서 형광등이 나갔대. 와, 어쩌라고 나보고. 그 나간 거 모르고 그냥 판 거 아니에요? 박씨, 진짜. 아유, 나 진짜,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원룸 임대하는 거, 그런 물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껴러가지고. 예. 참고로 저기 동두천에 있는 제 상가 볼링장도
언제 가봤지 하고 어제 운전하다 생각하니까 3년 다 돼가더라고요. 가본 지가. 거기 내 차가 있긴 있구나 해서. 아무튼 예. 그래서 550만 원에 월세가 나오는데 상가만 다시 하겠습니다. 13억 주고 상가를 사도 월세 550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집 있잖아 이제 지금. 맞죠? 주인집 있는 상태에서 월세 550 괜찮나요? 괜찮죠. 그게 어째서 가능해집니까? 다중주택이 먹히는 동네라서 그런 거예요. 아무 때나 다중주택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연신내라든지 대학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이런 거 지어놓으면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또 거꾸로 다중주택을 사러 갔어요. 원룸 건물 사러 갔는데 주차장이 별로 없죠. 맞나요? 그럼 뭐 물어봐야 돼요? 이 다중주택이요 나가고 이거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중주택이면 이제 살려고 하는데 다중주택이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어디서 밑장 빼기를 하냐고. 다중주택이면 다중주택 딱격으로라고. 이 취사도 안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꼬투리 잡아서 팔 때는 다중주택을 팔 때는 원룸입니다 하고 팔아야지. 그죠? 그게 다중주택이 그래서 40평짜리에서도 먹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를 확 줄여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에서는 서울에서는 다중주택이 나온다 그러면 다 거의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설명드릴게요. 경매로 나오면 거의 다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는 땅은 땅대로 이종일반주거지 평가하죠. 위에 건축물을 새로 짓는 비용에다가 상각 좀 빼고 감정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감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중주택 가격보다는 싸게 감정되는 게 일반적이고 또 경매니까 어쨌든 유찰되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지죠. 맞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입자 보증금 받고 대출 끼고 이러면 투자금도 굉장히 적게 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주택 경기하고 좀 무관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인기를 볼 수 있죠. 자,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어떻게 생겼느냐. 단독주택, 가로를 닫고 다중주택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주차장 몇 대입니까? 주차장 2대죠. 그래서 제가 주차장법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어지간하면 대지 안에 공지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주차장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슬슬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 버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건축허가 이야기에 들어가서 건축법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부터 한번 볼까요?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주는 지자체 건축 담당자에게 설계사와 건축 관계자 있죠? 건축 관계자가 누굽니까? 제가 시공자라라고 시공사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감리자 이렇게 뒤는 자를 쓰고 앞에는 원래 시공자로 쓰는 게 사실 교재는 더 정확한데 우리한테 와닿기는 시공사가 더 편해서 이렇게 썼어요. 시공사를 우리 뭐라 불러요? 시공사가 누구? 건설사죠. 건설사 쉽게 말하면 맞죠? 설계자는 누구예요? 설계자는 건축사죠. 감리는 누구예요? 아까 그 건축사예요. 예. 제가 왜 아까 그 건축사라고 하는지는 허가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엄청 큰 건물 짓는다 이럴 때는 그 설계를 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감리가 뭐냐면 설계한 대로 시공사가 똑바로 공사하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 감독을 누구를 대신해서 감독하는 거죠? 건축주를 대신해서 감독한다. 예, 그것도 맞아요. 또 지자체를 대신해서 감독한다. 국가를 대신해서 한다. 그것도 맞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그 감독할 만큼의 어떤 그 행정력이라든지 그 전문 지식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국가를 대신해서 그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똑바로 공사하는지 쳐다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작으면 설계한 사람이 대부분 감리를 같이 합니다. 예, 같이 감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건축사라고 부른 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건축관계자 신고를 해서 설계도서랑 가서 허가를 접수를 하면요. 그냥 허가만 접수했을 게 아니고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을 해야 돼요. 그럼 착공을 안 하면 예, 허가 취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낙찰받았는데 건축 허가가 있는 거예요. 허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낙찰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한 1년 지났어요. 1년 경과를 했는데 허가받은 지 1년 경과했는데 허가만 있고 아이고야 착공은 없네. 착공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협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 지금 착공할 건데 아이고야 이 앞에 사람 허가가 있어가지고 내 건축 허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A씨 종전 허가권자, 종전 허가를 받은 종전 건축주 찾아가서 내 낙찰자인데 허가 좀 취소시켜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취소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여러분이 종전 허가 받은 사람이라면 허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돈 내나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얼마 줄까요? 뭐 설계하는데 설계하고 하는데 한 5천 들었다. 얼마 달라 하겠어요? 5천 그대로 달란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아 됐어요. 1천 뭐나 어차피 지금 안 지을 거니까 1년 기다렸다가 짓지 뭐. 예. 그러면서 안 줄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500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어요?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착공을 안 한 거는 되게 쉬워요. 착공을 안 한 건 되게 쉬워. 예. 근데 이제 법을 좀 보면서 잠깐만요. 요 뒤에 슬라이드 한 개 넘겨가지고 11조 7항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법하고 실무하고 두 개가 엇박자가 엄청 심하게 나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자, 건축법 11조 7항 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인데요.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하여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허가를 받고 2년, 공장일 때는 3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자동으로 건축허가 취소시키겠다. 오케이, 그거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번이 환장한다니까.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 취소할 수가 있다. 이게 있죠. 자, 화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아이고, 이번엔 착공을 했네? 착공을 한 겁니다. 공사는 별로 안 했어요. 착공은 했고 사실상의 공사는 거의 없어요. 사실 공사한 것은 거의 없는데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낙찰받은 내가 건축가 가서 자,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 A씨가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봐야 되니까 허가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허가 취소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이 건축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낙찰받고 와가지고 아유 종전 소유자가 계속 공사를 못하게 됐어요. 왜요? 아유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낙찰받았거든요. 그래서 A씨의 건축허가를 이제 건축법 11조 7항에 따라서 좀 취소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할래요? 허가받고라고. 뭔가 느낌이 어때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축허가 취소했다가 A한테 욕받아 왕창 먹을 것 같죠? 맞죠? 맞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차가 용인시 공무원인데 그때만 해도 와이프가 좀 제가 돈 버는 거에 협조적이었어요. 지금은 완전 비협조의 극치를 달고 있는데 내가 아니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내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진짜 1시까지 애고다 나오고 내가 진짜 짜증나서 진짜 와이프는 진짜 무주택자 마인드거든요. 부자인데. 네, 정말 자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 처인구 사례인데 그 10년도 더 됐어요. 제 직장 회사 제가 GS 다닐 때니까 그 앞에 이제 짓다가만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기초 공사밖에 안 했었거든요. 유찰이 많이 됐어요 그 물건이. 근데 한 2009년 10년 그때니까 꽤 오래됐죠. 그 당시는 이제 용인시 도시개발계획을 보면 그 에버랜드의 그 관광 단지로 만들겠다, 카지노도 넣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경전철 전대역도 개통 예정이었고 그랬거든.
그래서 물건이 경매는 났는데 허가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와, 이 물건 되게 좋네. 허가 취소만 시키면 되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남편 간다고 하고 건축과장님한테 이야기 좀 해주라. 허가 취소 좀 시켜달라 해라. 이랬죠. 그래, 가는 거야. 근데 죽어도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엄청 싸웠거든요. 엄청 싸웠어. 그래서 집에 왔더니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지랄을 한 거야, 나한테. 당신 집 과장님한테 고함 질렀냐고. 니도 똑같아! 씨! 하면서 내가 막, 근데 나중에 그 과장님이 한참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김원아 씨 남편 일로 와봐요. 예. 잘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허가가 종전 소유자의 무형의 재산이다. 공무원인 우리가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 A씨의 무형의 재산인데 왜 허가 취소시켰냐고 와서 난리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우리한테 권한이 없고 법은 이래 됐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하려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알았어요. 이건 진짜 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나름의 어떤 그나마 좀 지름길이랄까요? 꼼수랄까요? 했다면 자, 아까 건축 관계자가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건설사, 건축사, 아까 그 건축사, 그죠? 아까 그 건축사가 감리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다가 중단됐으면 못 받았겠죠? 감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라고? 건축주 또 누구? 국가를 대신하는 거라 그랬죠. 맞나요? 그러면 감리한테 가서 의견서를 하나 써주시오. 감리비 못 받았는데 내가 남은 공사를 마저 할 테니 감리 보고서 의견서 하나 넣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 처음엔부터 해준다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니까 어쨌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종전 허가 건축주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그쪽 편이거든. 근데 이제 이야기만 얹을만 해놔도 좀 도움되는 게 감리 보고서, 감리 의견서 이래가지고 여기가 뭐 A씨가 건축하다가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붕괴 위험이 다수 있고 또 뭐 있지? 자연재해 그죠? 그다음 또 뭐 있지? 비행 청소년 흡연의 문제 오만 있는 거 다 넣어야 돼요.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리고 건축주도 변경이 되어서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라고 하면 국가를 대신하는 감리가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을 하면 조금 도움될 수, 조금은 아니고 좀 약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한다고 100% 된다고 내 말은 못 하겠어요. 법에 그래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건축가에서 허가 취소 안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감리는 국가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건드렸다가 탈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달라 그러면 허가를 안 해주려고 그러고 허가 나 있으면 취소를 안 해주려고 그러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감리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좀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일 생기면 이런 지산동 산행 해볼까? 2012에 2185 교재 없는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너무 옛날 사건이어서 교재에서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투자가 어렵다면 참 어렵지만 쉽다면 참 쉽다니까. 그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그 호재대로 3년 지났을 때 5년 지났을 때 얼마나 많아질 건가 이것만 계산해내도 된다니까요. 볼게요. 자,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뭐 짓기 좋은 땅이겠다? 구도심 일반 상업지역이면? 물론. 그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겠다. 그죠? 그럼 여기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지역인가? 가만히 있어보자. 2012년 11월 달에 낙찰 받은 건데, 삼성전자 들어온다 해서 할 때잖아요. 이때가. 들썩들썩 할 때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자세히 볼게요. 지목이 대인 땅이 많죠? 맞죠? 지목이 대인 땅이 많은데 사진을 봤더니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는 건 부신 느낌 나죠? 맞죠? 자, 교재로 감사 한번 해볼게요. 요 자리 볼게요. 구도심에 지목이 대인 땅입니다. 지목이 대라는 말은 어떤 땅이란 말입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짓고 나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목 정리를 하면서 집 지으라고 지목이 대로 나오는 땅은 신도시에서 나오는 땅 말고 밖에 없어요. LH에서 이거 어차피 집 지을 거니까 공급할 때부터 지목이 돼 있는 땅은 있어요. 그거 말고 구도심에서 지목이 돼 있는 땅은 집 지으라는 땅이 아니고 건물을 지었던 땅입니다. 근데 없네, 나대지네? 그럼 있는 건물 어쩌겠어요? 당연히 철거한 거겠죠? 철거는 왜 했어요? 왜 지었어요? 왜 철거했어요? 새로 지으려고 했겠죠? 새로 지으려고 뭐예요? 이거 허가죠, 허가. 근데 허가만 받고 있던 건물 철거해요? 잘 안 해. 그럼요. 허가도 하고 착공계도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나대진대 지목이 돼 있는 땅이고 구도심 땅이다. 그런 것들은 건축 허가를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자, 그럼 질문. 그러면 건축 다시요. 그럼 지목이 임야인 땅은 건축 허가가 없겠다. 안심하고 그냥 입찰하면 된다. OX. 임야인 땅도 건축 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따 사례 한 개 보여드려 볼게요. 나중에 요거 먼저 하고. 그래서 이 물건도 보면 지목이 되잖아요. 있던 건물을 부신 거거든. 그래서 제가 지자체에다 알아보니까 저랑 되게 친한 형님이 낙찰 받은 물건인데 지자체 알아보니까 건축허가 있던 거 취소했대요. 건축주가.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 입찰할 때 이야기 좀 해볼까요? 진짜 이제 이거 입찰할 때 11월 11일이구나. 입찰 전날 이제 형님하고 김명환이에요. 김경환인데 이 형님하고 술 한잔 먹었어요. 그래서 야 종준아 입찰 얼마 할까? 그래. 형님 알아세요? 이러니까 형이 야 5억 3천 쓰면 되겠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 한 800만 더 쓰자. 그래서 그냥 5억 3천 800을 썼어. 근데 이제 1등이 김경환 됐잖아. 그리고 이제 법원 나가면서 그 법원 아예 저 밖에가 아니고 경매법정을 벗어나면서 야 종준아 낙찰 받았다 이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야 근데 800은 괜히 썼다 그지 이런 거야. 형 이게 나중에 얼마짜리 될 땅인데 뭐 800까지 그래요 그랬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원 올라가서 낮부터 참치에 소주 마셨거든요. 야 그래도 낙찰 받은 게 기분 좋다 이러면서 이제 야 소주 따라주면 하면서 이제 야 그래도 800은 괜히 썼다 그랬는 거야. 와. 아유 진짜 형 아니라고 하면서 막 경매 입찰권 내가 어떻게 하냐고 했지. 결정타가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방 이제 아는 그 사장님 한 명 더 해서 3명이서 노래방을 갔는데 해바라기 노래 좋아하거든요. 내가 살아 그 노래 좋아하는데 간주 때 종류라 800원 괜히 썼다 짜증나. 그래 노래방에서 진짜 집에 와버렸어요. 짜증나. 에이씨 이거 얼마에 팔았더라? 얼마에 판지는 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디지? 다시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를 일반 상업지역이고 관광특구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떤 허가받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이 유흥위락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숙박도 쉽게 생겼죠. 그죠? 보면은 우리한테 땅 산 사람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요런 건물 지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원룸형 건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보면 다 가구로 지은 게 아니고 숙박시설로 지었어요. 생활 숙박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사실상의 원룸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땅 사갖고 두 동을 이렇게 한 개 두 동을 잘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짓다가 만 거 있죠. 요런 것들 이거 돈 됩니다. 요거 아주 옛날 사례인데 제가 이때 답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요 물건 사례를 갖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사는 안 한 경우가 있지만 공사를 어느 정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골조 공사 좀 한 거다.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보다는
허가를 사오고 건축물을 사오는 게 더 돈이 되겠죠. 맞죠? (26486) 보겠습니다. 이 물건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 게 내가 이때 2008년 이때 이런 걸 답사를 다닌다니까 내가 진짜 웃겨가지고 참나. 아무튼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답사를 갔을 때는 골조가 3층까지 골조가 다 끝나 있었어요. 골조 공사를 싹 다 한 상태인데 지금 요거는 경매 나오기를 땅만 나왔죠. 그죠? 건물은 매각 제어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내 거가 아니에요. 땅만 내 거, 땅만 내 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면 돈이 되느냐? 건물 철거 소송을 넣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찰자다. 그러면 이쪽 상대방이 뭐 그 종전 건축주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나 공사비 못 받았어 라고 하는 유치권자가 반드시 딸려 있습니다. 우선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개인 간의 약정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거라고, 법에서 정한 지상권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개의 조건이 뭐냐면 이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예, 두 개가 다 같은 사람 소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느 정도 다 지어진 필요는 없고요. 건물에 했던 그 벽, 천장 이 정도만 갖춰져 있어도 그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이때는 이 지상권 성립하면 어찌 되냐면 건물 주인은 철거 소송에 철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응할지 한다기보다는 했을 때 자기가 이긴 거예요. 지상권 때문에. 그러면 지료는 주고 땅값만 주면서 건물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건물 짓다가 만 것들은 지상권 성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99.9%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을 매입을 하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하죠. 그죠?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뭐 합니까? 그 이후에 허가를 득하고 그 이후에 착공을 하겠죠. 그죠? 착공을 하든 뭐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상권 성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낙찰받으면 우리는 종전 건축주에다가 뭐를 하면 좋냐면, 첫 번째가 지료 청구 및 철거 소송을 넣으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판사다. 그러면 종전 건축주가 골조 공사까지 했는데 철거하라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그래 종전 건축주야 A야 너 법정지상권 성립하지도 않네 철거해주라 라고 판결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합의해라. 아니면 야 너 그 종전 건축주 A야 너 좀 팔아라 이 자식아. 그럼 낙찰자는 B야 너는 좀 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조정이거든요. 조정을 대단히 권유를 많이 해요. 철거 소송 해보면 건물이 뻔듯하다. 그럴 때는 되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 권유하면 조정위원이 그 지역에 연세 좀 있으신 건축사라든지 간평사라든지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 2명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김종률 씨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좀 사주라고, 얼마면 살 거냐. 니 어차피 저 빌라 지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 사람 돈 너무 많이 불러서 나 살 마음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나가면 이제 또 A씨 들어오세요. 이러거든. 야, 저 새끼 살 마음 없다는데 네가 좀 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럽니다. 근데 시간 끌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이 싸움 자체가 누구한테 이겨요? 낙찰자한테 무조건 이기거든. 압박을 나한테는 사정을 해요. 좀 사주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종전건축주한테 야, 철거보다 낫잖냐. 그거라도 받아가. 이런 식으로 나거든.
이때 협상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낯이 뚝 보면 엄청 유리해요. 제가 예전에 다지어난 전원주택 철거 소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되게 저 지금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인데 철거 소송을 하는데 조정위원이 아니 어차피 당신도 이거 전원주택 할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전원주택 안 한다고. 그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럼 전원주택 안 지으면 뭐 줄 거냐? 뭐 할 거냐? 갑자기 할 말 없어. 주유소요 이랬거든. 그 주유소 할 자리가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차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땅에다가 내가 주유소요 이랬거든. 아 진짜 쪽팔리더라고. 근데 그래갖고 2천만 원 더 깎았어요. 그게 낫지 뭐. 돈 벌 거 아닌데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제가 새로 짓는 비용이 한 2억 5천 들 집인데 8천에 샀어요. 8천에. 그것도 8천에 산 것도 아니고 토지 건물 합해서 팔아서 그 돈 중에서 8천만 원 그 사람 주기로 하고 나머지 내가 먹기로 하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쪽팔려. 아무튼 자 이게 조정을 하면 이제 내가 건축 허가랑 어찌 되겠어요? 그죠? 허가랑 건물의 명의 변경이 되나요? 예. 조정 후에는 명의 변경이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또 뭐를 봐야 됩니까? 뭐를 또 요구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종전 그 건축주한테요. 지급 내역을 받아야 돼요. 내가 돈 얼마 들었다, 얼마에 살래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네 돈 얼마 들었노? 통장 깔아. 지급 내역 갖고 와라. 이걸 해야 돼. 왜냐면 유치권자랑 붙어야 돼서 그래요. 유치권자랑. 유치권자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낙찰자한테 뭐 대항한다 주장하는 금액은 보통 보면요. 공사비 전액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골조공사까지 했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우리 골조업자겠죠? 맞죠? 골조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골조업자는 예를 들어서 뭐 이 같은 경우다 뭐 공사비 한 골조공사 뭐 3억에 하기로 했다. 그럼 3억 전체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받은 돈이 골조공사비 전액이겠어요? 아니요. 돈 받았잖아요, 여기서.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치권자의 유치권 주장 내역을 유치권자의 그 뭐지 미지급금을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뭐뭐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공사비 나간 게 뭐 있겠어요. 철근, 콘크리트 있나요? 레미콘이나 할까요? 공사용으로. 레미콘이다. 철근 레미콘은요 외상이 없어요. 철근 레미콘은 외상이 없어요. 왜냐면 철근은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레미콘은 돈 주면 그때 만들어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굳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레미콘이 싸니까 뭐 강원도 공사할 때 서울 거 쓰면 된다. 택도 안 주면 가다가 굳어요. 예. 그죠. 레미콘차 고속도로 달리는 거 본 적 없죠? 예. 그냥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푸집 임대료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밀린 거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 요게 되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데 인건비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럼 좋다. 인건비 몇 달치 못 받았겠어요. 공사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석 달 인건비 못 받아도 뭐 중공나면 건축주가 주겠지 하고 기다려 주겠어요? 좀 뭐한 표현이지만 우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그 인건비가 한 달 밀리면 난리 납니다. 한 달만 밀리면. 그래서 보통 밀린 게 1개월 반 요 정도 밀려 있어요. 가보면. 근데 여기서 인건비가 그래서 레미콘 비용은 없고 그 다음에 거푸집 임대료랑 인건비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재밌다니까. 골조업자 입장에서는요 자기들 식구가 있어요. 내가 여기 골조공사를 간다 그러면 인부들 같이 가는 인부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같이 왜냐면 지방공사하고 이럴 때는 또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같이 마치면 삼겹살 소주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형님 동생 하면서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근데 공사비 못 받으면 개새끼가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만나보면 요런 상태 골조업자 만나면 전화가 오잖아요. 퇴근하면. 퇴근할 때 주변에 전화가 오면 이 임금비 못 받은 인부들이 개새끼야 하면서 진짜 그럽니다. 예. 그러면서 내 돈 내놔 하거든.
그러면 유치권자는 야, 이 건축주가 돈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임금이 못 받은 사람들 주장은 뭐예요? 내가 니 믿고 공사했지. 이 사람 보고 공사했냐?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야, 건축주가 나한테 일 시키냐? 네가 나한테 일 시켰지. 논리는 맞죠? 그러니까 네가 내놓고 나중에 네가 건축주한테 더 받든지 덜 받든지 그 네 알아서 하라고 이러면서 달달달달 볶아요. 그래가지고 자 질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건축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유치권자다. 찾아가면 엄청 막 혼나고 막 무섭고 이럴 줄 알았죠? 전혀. 골조업자 이야기해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니까 속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니까. 예.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뭐랄까요, 그냥 쫄아가지고 어우씨 공사비 얼마 주장하는데 그 다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헛소리하지 말라고.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뭘 그 금액을 주장하냐고. 임금이 밀린 거 얼마 했어요? 그 얼마나 됩니까? 그 부진 임대료 얼마 밀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유치권 남아있는 뭐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대조하고 맞죠? 남은 공사 할래요 말래요? 이러면 한다니까. 100% 한다니까. 안 한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한다는 사람한테 맞아주는 게 현장도 더 편하고 그 부진 이런 것도 안 떼도 되고 편합니다. 서로 협상이 잘 됩니다. 요렇게 지금 어떤 요 구도를 딱 가면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첫 번째 시간을 벌죠. 두 번째 여러분 철거 소송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종전건축주가 3억 들었대요. 다 줄래요? 그렇게 착해요 우리가? 얼마 줄래요? 3천? 아 그건 너무했다. 아, 딱 3천 주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예, 뭐 많이 주면 1억? 예. 보통 출발을 조정위원회 절반에서 시작해요. 3억 들었다. 3억 영원 중간에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해라고? 줄 서줄 거라고. 진짜 쪽팔리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한 2, 3천씩 떨어집니다. 야, 저 사람 진짜 건물이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래 하거든요. 어차피 가면 철거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좀 부끄러움을 좀 감수를 하면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게 사죠. 골조를 싸게 산 데다가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하던 걸 샀기 때문에 기간을 대단히 단축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보면은 이 물건이 제 사례는 아닙니다. 대금 납부를 4월 28일 날 했잖아요. 뒷장 볼게요. 준공이 9월 2일 날 났어요. 그럼 4월 말에 잔금 쳤다 치고 5, 6, 7, 8 넉 달 만에 건물 다 지었다니까. 그죠? 이런 투자를 하면 비용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평택 안정리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팽성읍 안정리에 소유자 금땡땡인 물건을 경매하는데 요거도 보면 일반 상업지역이고 뭐 토지가 70몇 평인데 저는 제 추정입니다. 이 물건 제 관심 물건이었거든요. 제 관심 물건이었는데 이렇게 높게 낙찰될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의아하다. 저는 이 토지 관계자인가 그런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 관계자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볼게요. 자, 이 물건도 보면은 지목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 지목이 된데 지금 위에 건물 없죠? 맞나요? 그럼 이런 것도 뭐 있다? 건축 허가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 허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자체 전화해가지고 이 물건의 그 건축사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감립이 못 받았을 건데 내가 낙찰 받으면 그 감리 의견서 좀 내주라라고 했습니다. 양재에 있더라고 회사가. 그래서 뭐 낙찰 받고 이야기하자 이러더라고. 그럼 이야기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낙찰을 받아요.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가 이렇게 큰 필지에 짓는 걸로 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요 땅만 나온 거죠. 이쪽 땅은 이쪽 땅대로 또 따로 나왔습니다. 경매요. 근데 우리 큰 땅은 부담되니까 요것만 해야지 했는데 뭐 신권에 높게 낙찰돼서 아예 뭐 우리는 입찰도 못 해봤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공사대금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합니다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결을 못했구만. 이거 여기서 또 제 추정입니다. 어쩌면 낙찰받은 분이 건축 허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입찰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어떤 건물이었지? 원래 뭐 이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제가 그 고양시 사례 한 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죠. 그죠? 임야면 개발 불능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준보전산지 돼 있죠. 준보전산지는 그 국계법 따라서 건축 안 합니다. 다시요. 준보전산지는 용도지역 따라 건축 안 합니다. 개발 가능한 땅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또 경사도가 얼마 이상이고 임목부수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지목만 임야지 사실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급인데 근데 이제 뭔 위에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가 컨테이너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약간 뭐 지으려고 현장 사무소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닐까? 바닥을 보니까 뭔가 있던 걸 뜯어낸 흔적이 좀 보이죠? 그죠? 그냥 지자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건축허가 있네. 옛날에 건축허가 있었는데 이또 환장한다니까. 이제 조사를 아직 다 못했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지자체에 전화를 하면 건축허가가 없대요. 그럼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라고. 다시 봐보라. 그러니까 그럼 전산화 되기 전에 있을 수도 있다. 아예 착공을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안 돼가지고. 근데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저라면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허가를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운 게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는 이제 감리 의견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행정소송을 하든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허가 취소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은 보세요. 쉬운 거는 허가만 있고 착공 안 한 거 있죠? 그거 좋나요? 예, 그거 좋고요. 허가 있고 착공했어요. 근데 건물 거의 없어요. 얘처럼. 좋아요?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 이게 상대방은 저랑 협상하려고 그러고 이러거든. 근데 골조공사 정도로 많이 했다 이러면요. 그럼 이걸 싸게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건 쉽다니까. 그래서 은근히 회원님들이 새로 지어난 거 없고 이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의 나대지네 허가만 해결하면 되겠네 하는데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가 사실은 더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땡깡 부리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네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1조건 사선 제한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